네,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12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밤중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밤에는 좀 시간이 났고, 내일은 좀 오전이나 저녁에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미리미리 좀 저도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좀 미리 올리고,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십사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뭐 물가 상승보단 고용 지표에 좀 집중을 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지금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여주는 좀 완화된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시장이 큰 폭으로 반응을 했고요. 이제 금리 인하랑 가장 예민한 종목이 이제 바이오주거든요. 바이오주가 왜 금리 인하와 예민할까요?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바이오주가 왜 먼저 반응을 할까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전통 제약사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안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겠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바이오테크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매출이 일어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한데, 자금 조달을 하려면 시장의 금리가 높아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크게 굴리는, 이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은 금리가 높으면 사실 무위험, 그러니까 적은 리스크로 높은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주에 투자할 돈을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한 데 투자해서 이거를 뭐 성공 가능성도 모르겠고 하는데 거기에다 돈을 넣을 바엔 차라리 금리도 높은데 은행에다 맡기지 뭐, 아니면 채권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가 높으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돈 좀 빌려줘 하면 무슨 돈이야, 우리 은행에 맡길 거야 하고 이제 은행 이자 받으면 되니까 은행에 금융권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또 가게 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은행에 맡겨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럼 투자나 하자 하고 이제 성장 산업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술주나 성장주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주도 엄청난 성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텍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텍 회사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완화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은행권에 빌리거나 아니면 발행했던 뭐 채권, 그 주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들이 은행한테 빌린 돈들에 대한 이자도, 금리도 낮아질 수 있어서 자본 지출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재무 구조가 조금 안정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바이오주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 바이오주 반응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바이오주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까? 일단은 가장 먼저 반응할 바이오주들은, 가장 먼저 반응할 바이오 주식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올해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제가 뭐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 올해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모멘텀 있는 주식들은 이제 당장에 월요일 장에서부터 조금 반응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시초가에 뜨겠죠. 시초가에 좀 뜰 것 같고, 뭐 정확히 저 예측은 뭐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올해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은 아마 제일 먼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내년 데이터가 기대되는 주식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지금 이번에 9월 달에는 할 것 같고요. 파월 발언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12월 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금융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슈가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어요. 나중에 뭐 실업률이나 고용률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보고, 시장 데이터를 보고 파월이 또 결정을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때 이야기고 저는 그걸 예측은 못 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예측대로 본다면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데이터가 기대되는 주식들이 올해 12월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데이터가 기대되는 주식들도 종목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덜 오른 종목. 1번과 2번을 만족했는데도 덜 오른 종목이 가장 세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만약에 올해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회사들은 또 오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사실 데이터가 올해 공개될 게 너무 기대된다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빠져 있다.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빠져 있다 하는 종목들은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모멘텀도 있고 내년 모멘텀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서 반응을 안 하는, 그게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제가 봤을 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이 가장 세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올이 그때 뭐 한 10몇 프로 올 때가 있었잖아요. 지난달이었나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한번 10몇 프로 올랐을 때 장중에 7월 달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주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데 한올이 좀 세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올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전통제약사도 아니고 바이오텍도 아니고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내년 데이터들이나 올해 데이터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올 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바토클리맙에 대한 TED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분명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밀고 있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발표도 이번 9월달 학회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 또 임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면 생각보다 임상 환자가 빨리 모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9월 달에 이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학회에서 그 그레이브스병 바토클리맙 관에 6개월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들의 그 약물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는 그런 데이터들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충분히 내년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회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이게 그 환자 모집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환자들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많아요. 이뮤노반트가 예상하고 있는 환자들이 뭐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뭐 몇 퍼센트, 20몇 퍼센트인가 30몇 퍼센트인가는 지금 그 기존 약물에 반응을 안 하고 이제 70년간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사실 의사들이 갑상선을 떼내서 아예 약을 평생 먹어야 되든지 아니면 방사선 요법 뭐 이런 걸 써야 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거나 하는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도 말 안 되는 환자들이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악의 방법으로. 근데 수술을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꾸준한 약물을 또 투여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승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약을 먹었는데 ATD 항갑상선 약물을 먹었는데 약이 안 들면 갑상선을 떼내버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또 치료하려고 또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다가 아닙니다. 수술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평생 또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갑상선 약물이 드는 환자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항갑상선 약물이 안 드는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환자들은 수술적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좀 써야 되는데 해당 요법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걸 기피하고요. 근데 항갑상선 약물도 안 듣고 수술도 안 받고 방사선 요법도 피하고 하면 환자들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안 드는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증상은 좋아지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FDA가 말하는 언맷 니즈가 너무 큽니다. 미충족 수요가 너무 크고요. 그게 지금 70년 만에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가 개발 중인 바토클리맙 또는 아이메로푸르바트가 지금 상당히 기대되는 약물이고, 바토클리맙은 뭐 그레이브스병을 이제 접었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아이메로푸르바트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데이터는 나오는데, 기대감은 아마 올해 갑상선 학회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의사들이 만족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데이터들, 기대하고 있는 데이터들만큼 나와준다면 모멘텀이 훨씬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이슈와 맞물렸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그레이브스병 시장이 되게 시장 가치가 커요. 네, TED 시장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갑상선 암병증 환자 TED 시장이 지금 태폐자가 모든 환자들, 그러니까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음에도 지금 3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TED의 몇 배거든요. 몇 배에서 10배 이상 되는 것으로 점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10조 이상의 시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 대해서. 항암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시장, 이런 바이오 분위기 상황, 쏠리고 있는 수급, 뭐 리가켄바이오나 뭐 이중항체, 뇌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나 그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나 뭐 그 IV제형을 S제형으로 변환하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또는 뭐 항암제로 지금 하는 데가 뭐 보르노이 같은 경우, 아니면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 뭐 이런 유명한 데에 좀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항암제 다음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중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증권사에서 많이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 보고서들도 가끔 나와주고 하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나마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임상 1상 단계를 막 끝내고 2상에 접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올은 지금 누가 얘기도 안 하고 보고서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통제약사와 바이오텍의 가운데 있는 애매한 회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딱히 그렇게 큰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그레이브스병 시장이 상당히 기대보다 크다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그래도 바닥에서 내년 기대감, 올해 기대감과 내년 기대감, 내후년 기대감까지 쭉쭉 그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도 지금 수급이 쏠린 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아예 소외된 주들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서 수급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경쟁사인 알제넥스가 FcRn 저해제의 시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개화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주가고, 올해 9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고, 뭐 언론 자료도 나오고, 이번 9월 달 데이터를 통해서 또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좀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좀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는 전제하지만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9월 달에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올해 말에 예상되는 TED 바토클리맙 3상 결과 발표인데, 상업화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사실 지금 바토클리맙 TED가 상업화 안 될 거잖아 라는 분위기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이거는 뭐 하면 더 땡큐고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정도의 주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위치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다들 TED 너네 상업화 할 거야? 안 할 것 같은데? 아니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잘 모르겠어. 너네 불확실해.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건지 안 할 건지 불확실해. 나 안 살래. 주식 한올 아직 안 살래. 나중에 너네 상업화 하면 그때 사지 뭐.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하면 상업화 안 해도 안 산 사람들은 또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던 사람이 더 팔면 좀 떨어지겠지만 사실 내년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D 상업화는 사실 뭐 한올이랑 협의한다고 하는데 뭐 협의해서 만약에 한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하려고는 하겠지만 이제 판권은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논의를 하면서 한올이 상업화를 하고 로열티도 받고 마일스톤도 받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 이제 판권은 이제 로이반트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로이반트에서 최종 결정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로이반트에서 만약에 한올이 팔자고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반트가 우리 마케팅 비용 감당할 것도 없고 이거 약 우리가 팔아서 이거 지금 판매망 라인도 안 깔려 있고 사실 그럼 대리 뭐 이렇게 그 약물 좀 팔아줘라고 어디다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사가 아마 나타나지 않는다면 로이반트에서도 팔 수 없겠죠. 본인이 마케팅을 다 집행해가면서 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돈이 너무 막 현금이 지금 임상 그레이브스병 진행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바토콜리맙 TED를 팔만한 돈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한올 주가는 그런 불확실성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주가 중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9월 10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미국 갑상선 학회에 중요한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물론 약물이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아닌 바토클리맙이지만 데이터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올바이오파마 주식도 뭐 이뮤노반트는 그렇게 세게 반응하지 않았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저평가, 한올은 특히나 더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좀 세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콜리맙 데이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항갑상선 약물 ATD에 대해서 약물이 잘 듣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약물이 잘 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약물의 효능이 잘 안 오는 사람, 약물의 효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치료제가 없는 이 그레이브스병 환경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70년 만에 이제 혁신적으로 등장을 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발표하는 여파가 의사들 사이에서는 좀 클 수 있습니다. 그 FDA에서 말하는 그 언맷 니즈, 그러니까 미충족 의료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등장한다면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뭐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한 번에 갈 거냐,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 이슈와 맞물려서 이런 학회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와준다면 상승폭은, 모멘텀은, 시장의 관심은 사람들이 좀 더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성공한다는 전제합니다.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B2는 절대 안 돼요. B2는 사실 바이오 회사를 B2 한다는 건 인생을 거는 거랑 똑같은데 그 회사에 제 인생을 거는 건 너무 제 인생이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제 피땀같이 흘려 모은 돈을 한 회사에 B2로 투자를 한다. 이 회사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바이오는 그런 거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건 없습니다. 사람 몸, 저랑 다른 사람 몸 다 다르잖아요. 그죠? 유전자 다 다르고요. 사람들의 호르몬 다 다르고요. 건강 상태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약물의 기전이든 아무리 좋은 약물의 기전이어도 사람에 투여해봐야 하는 거고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투하지 마시고 조금 덜 먹는다 생각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한해서 투자하세요. 투자하시고 그만큼만 딱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다리면서 누리는 수익들이 그 B2를 안 하고 누리는 게 더 뿌듯할 거예요. B2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기다릴 돈도 1년밖에 못 기다리고 팔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못 기다려요. 이게 오르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나도 팔아버려요. 10년 기다리면 막 20배 30배 갈 것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B2는 절대 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B2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올에서.
저도 얘기를 잘 안 하는 한 가지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 이게 참 환홀이 제가 처음에 영상 거의 처음 부분에 찍을 때 10번째, 11번째 영상 막 이럴 때쯤인가 아무튼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참 한올이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포기를 하는 제약사는 아닌 것 같아서 도전을 하는 제약사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참 말이 많았죠. 안구건조증 치료제 때문에 뭐 그 임상 결과를 뭐 부풀렸느니 뭐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유의미하다고 발표를 했느니 하면서 과거 2017년인가 18년인가 좀 시끌사끌했어요. 그래서 HL036이 지금 임상 3상을 2번이나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탑라인 발표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근데 바이오 업계 특성상 2026년 하반기라고 하면 조금 딜레이 되는 게 관리이기 때문에 2027년 상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선 2026년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7년 상반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일단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FDA 승인을 받기 너무 힘들어요. 원리적으로 FDA에서는 임상 3상을 최소 2번은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2번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런 거예요.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랑 주관적인 데이터랑 두 개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는 정말 그 신체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인 데이터는 환자들이 얼마나 안구건조증을 해소가 되게끔 느꼈냐 하는 것들이 주관적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임상 실험 3상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임상 3상에서는 이 주관적 데이터는 좀 만족이 된 것 같은데 객관적 데이터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차 지표 달성을 둘 다 1차, 2차, 3상 1차, 2차 때 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 지표 1차 지표 말고 2차 지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셔머 테스트라고 이제 안구에다가 그 종이 같은 거 얇은 종이를 살짝 갖다 대면 이제 눈물이 있으면 종이가 젖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가 젖어서 몇 센치나 올라오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셔머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셔머 테스트를 2차 지표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3상을 1차, 2차를 진행을 할 때. 근데 그 1차, 2차 모두 셔머 테스트가 p-밸류가 0.001 그러니까 우연일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이 약물로 인한 효과다라고 증명이 되면서 그 셔머 테스트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된 걸로 1차, 2차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을 3차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올은 지금 그러면 우리 셔머 테스트를 주 평가 지표 1차 지표로 할게 라고 FDA에 승인을 요청을 했고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렇게 해. 셔머 테스트가 좋은 건 주관적인 거 필요 없고요. 그 셔머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 FDA에서 신약 승인을 땅땅땅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셔머 테스트로 임상을 2번을 더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임상 3상을 1차, 2차 할 때도 셔머 테스트는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고 그 1차 지표가 아니라서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못 했던 거지 2차 지표에는 설정이 돼 있어서 그 결과를 까봤더니 임상 3상 1차, 2차 때는 모두 셔머 테스트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된 걸로 나왔고 지금 3상에서는 이제 셔머 테스트를 1차 지표로 설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또 한다면 1차, 2차 때 진행됐던 환자들에 대한 임상 결과, 셔머 테스트 결과를 같이 FDA에 제출하면서 우리 임상 3상 3번 했는데 셔머 테스트는 지금 다 유의미하게 나왔어. 우리 승인해줘 라고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셔머 테스트도 1차 평가 지표로 인정을 했고 그게 효능이 있다면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셔머 테스트로 인해서 승인을 받은 약물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약물이 실제로 있고 한올도 이제 그걸 통해서 셔머 테스트 결과를 제출을 해서 이제 신약 승인을 받을 건데 이 데이터나 모멘텀은 지금 한올 주가에 단 1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금 실패한 걸로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6년 하반기라고 회사에서는 탑라인 발표를 목표라고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저는 2027년 상반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지만 절대 셔머 테스트는 2번이나 만족을 했기 때문에 큰 뭐 이변이 없는 이상 임상 3상 세 번째 진행을 할 때도 아마 성공 확률이 다른 약물 3상 한 번 진행한 것보다는 지금 세 번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시장이 꽤 커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실 거잖아요. 안구건조증은 사람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을 거라는 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고 자꾸 이제 뭐 TV나 뭐 다른 모든 영상 매체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좀 시달리고 있고, 특히나 뭐 우리나라도 지하철 타도 그렇고 어딜 가도 에어컨 다 트시잖아요. 그죠? 그런 건조한 바람들로 인해서 안구가 자꾸 메마르고 건조감을 느끼고 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워낙 커질 수밖에 없고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도 꽤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한올이 미국에 판매 경로나 판매망이 없다 보니까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임상 3상을 성공을 하면 아마 기술 수출을 해서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R&D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상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아마 좀 비싸게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가치 지금 시가총액에 아무런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또한 숨겨진 모멘텀입니다. 한올만이 갖고 있는 모멘텀, 이건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올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봐야 될 데이터들이 워낙 아이메로 프로바트 데이터도 내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해는 더 큰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내년에는 더 커질 수 있는 주식이 한올이 일단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반응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금리 인하로 가장 이슈에 반응을 할 종목이 한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이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금리 인하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한올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당연히 오르긴 오르겠지만 얼마나 오를지, 또는 조금 오르더라도 내년에 기대될 것들, 또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숨어있는 모멘텀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지금은 사실 열심히 모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문이 잘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내심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으면 좋겠지만, 너무 몰라도 사실 소외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열심히 모아가는 시기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전에 열심히 모으고, 나중에 훗날에 알테오젠처럼, 알테오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테오젠 만약에 비난했다가는 지금 댓글에서 뭐 알테오젠 비난하냐, 네가 뭘 하냐 하는 상황까지 될 정도로 알테오젠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비싼 거죠. 한올도 언젠가는 네가 한올에 대해서 뭘 하냐, 한올 지금 임상을 몇 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면서 나중에 큰 찬양을 받게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거꾸로 매도를 고려해 볼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몇 년이겠죠. 몇 년 후겠죠. 아무튼 지금은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좋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은 아마 뭐 영상을 찍게 되면 찍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 찍는다면 다음 주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될 것 같고요. 월요일은 아마 주가가 조금 내일까지 뭐 별일이 없다면 잘 오를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기다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밤 늦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기는 특히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명 이상이 되면 저 또한 뭐라 그러죠?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 물론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시원한 곳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방송 준비도 했고요. 커피 사 먹으면서 여유롭게 방송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달아주시고, 만약에 제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도 같이 채워주실 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같이 윈윈하는 투자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